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HM파마 지효셉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소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스스로를 그 마이크로바이옴계 전설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미생물계에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분, 위렐름 홀자펠 교수님이라는 분이랑 제가 같이 창업한 회사가 저희 HM파마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저는 아메이 직원은 아니고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저는 현재 ABO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제 3자로서 원래는 교수였고, 그러다가 교원 창업을 했고, 그러다 중간에 이제 대학은 그만두고, 현재 아직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위렐름 홀자펠 교수님이라는 분과 함께 HM파마를 설립한 대표이사 지호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하는 영역이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오늘 제 목표는 무엇이냐, 저 원래 이제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한 몇 분만, 3분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원래 경영이랑 IT로 시작을 했어요, 학부를. 그래서 원래는 제가 졸업장을 보면 졸업장이 2개입니다. 경영경제 졸업장이랑 생명과학 졸업장이 있는데, 경영경제로 시작을 했고 IT를 같이 시작을 부전공으로 했는데, 제가 C++ 수업을 들을 때 아직도 그 교수님 성함이 기억나요. 용땡땡 교수님인데, 그 부분이 칠판에다가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IT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IT를 이제 접고, 그 다음에 법학 수업도 듣고,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까지 갔는데 형법으로는 도저히 갈 자신이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법학도 그만두고,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식품과 건강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을 듣고 거기에서 제가 사실은 미래를 봤어요. 내가 앞으로 30년, 40년을 일하면서 살아갈 미래가 이 바이오라는 영역 안에 있구나. 그러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학부 사무실 가서 전과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생명과학을 부전공으로 선택을 하면서 제가 학부만 11학기를 다녔어요. 졸업하는데 학점을 177학점을 들었어요. 제 친구들이 130학점 듣고 졸업하는데 저는 177학점을 듣고 졸업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다 왔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고 하니까 3학년 넘어서 제가 여러 대기업에 인턴십을 썼는데 그 인턴십이 다 됐었어요. 그때 존슨앤존슨, 유니레버 이런 다 됐었는데, 그때 저는 스스로 결심을 했어요. 나는 이런 대기업에 가서 내 경영 경제학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실험실에 인턴십으로 들어가서 내가 한 달에 15만 원을 받을지언정 그 실험실에 인턴십으로 들어가서 나는 이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하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엄청난 결심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 결심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15년,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상장사의 대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상장을 하고 나서 제가 진짜 수십 몇 년 동안 연락 안 오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야, 내가 뉴스를 봤는데 HM파마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 거기 대표 이름이 너랑 똑같아. 근데 지호셉이라는 이름이 흔치가 않은데 행여나 혹시나 널까 해서 전화를 했어라고 했더니 나 맞다고. 그랬더니 아니, 여기는 이 대표이사는 생명과학 박사라고 하는데 너는 경영경제였는데 네가 언제 생명과학을 했고 언제 박사를 했고 언제 창업을 했고. 사실은 제 인생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변혁의 시간을 가져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바이오 헬스케어의 미래를 저는 그 당시에 봤기 때문에 제가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저는 약간 여기 계시는 이 아메이 ABO 분들이랑 많이 일맥상통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강연을 하면서 몇몇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엄청 잘 나가시고 다른 것들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은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모르겠어요. 이 바이오 헬스케어의 미래를 보고 들어오신 것인지, 아무튼 이 앞으로 세상이 바이오 헬스케어 중심으로
바뀌어간다라는 것에 그 마음에 동함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오신 거라고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도대체 이 바이오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내가 그 당시에 제가 왜 다른 인턴십을 다 버리면서 한 달에 15만 원을 받고 그러고 나서 석사에 들어가서 제 와이프, 제가 결혼하면서 석사를 30살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한 달에 월급이 45만 원이었어요. 그때 이제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진짜 둘이 앉아서 손잡고 먹을 게 없어서 울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 시절을 지나서 이스라엘 가서 공부까지 하고 가서 교수를 했다가 뭐 제 평생 할 일인 줄 알고 교수를 했지만 그 교수직까지 그만두고 어떻게 이 회사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저하고 같은 꿈을 공유하는 이 자리가 계몽의 현장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의 미래와 데이터 기반으로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지 제가 발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마이크로바이옴계의 살아있는 전설의 제자입니다. 제가 전설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전설은 여기 계시는 홀자펠 교수님이세요. 이 홀자펠 교수님은 뭐 독일 분이시고 독일의 연방 막스루브너 연구소 소장을 17년을 역임을 하시고 뭐 독일의 칼슐레 대학교 교수님의 세계 식품미생물 연합의 종신회장을 하시고 2020년에는 결국 여러분 잘 아시는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구글에 가셔가지고 락토바실러스를 쳐보시면은 분류표의 첫 번째가 홀자펠리아라고 하는 스피시스가 등장을 해요. 그 정도로 2020년에 지금까지 미생물계 금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이름으로 미생물 이름 짓지 않겠다. 왜냐, 지금까지 사람 이름으로 지으면서 너무 혼란이 많았어요. 막 대장균 이런 거는 하필이면 러시아 과학자가 발견을 해서 아직 저도 발음이 어려워요. 이시리키아 콜라이 뭐 이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이름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불문율을 깨고 2020년에 홀자펠 교수님으로 이름으로 홀자펠리아라고 하는 미생물의 문파를 만들어낼 정도로 정말 미생물계에 살아있는 레전드세요. 저는 교수님 밑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 이스라엘 가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교수님이랑 같이 교수직을 하다가 교수직을 처음 같이 이제 제가 교수님 연구실을 물려받기 위해서 같이 교수직을 시작했는데 저희 연구실로 과제가 정부 지원금이 축복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대학원의 연구원생이 24명이었어요. 근데 저희 연구실은 요만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캠퍼스를 다니다가 크고 좋은 빈 방이 있길래 총장님한테 이 방 좀 우리 내달라고 했더니 창업보육센터에 있어서 창업하면 주겠다고 해서 얼떨결에 창업한 회사가 저희 H&M파마예요. 그렇게 얼떨결에 창업했는데 이 회사도 시작하고 나서 막 글로벌 아메이,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님 오시고 셀트리온 해가지고 투자금이 550억을 받고 작년에는 얼떨결에 상장까지 해버렸어요. 회사가. 그래서 뭐 저는 인생이 갑자기 2019년에 어쩔 수 없이 대학을 그만두고 현재는 회사에만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만 이 바이오 헬스케어의 흐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라고 하면은 다 항암제밖에 생각을 안 하세요. 근데 이 항암제에 전 인류가 꽂힌 거는 지난 20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정말,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이 당시에 연구를 하던 과학자들, 바이오 과학자들이 가장 핫하다고 생각하던 토픽이 뭔지 아세요? 결핵이에요, 결핵. 그 당시에는. 전염병, 흑사병, 결핵, 이런 거 딱 연구하면은 정말 탑 오브 더 탑, 과학계. 이런 시절이 7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10년, 20년 연구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주변에 결핵으로 죽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절대 없어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은 심장병이에요. 그 당시에 사일런트 킬러,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푹푹 쓰러져서 죽는데 70년대 가장 핫한 토픽은 심장마비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1990년대까지 가면서 이제는 혈압, 고지혈 이런 거 다 관리하잖아요. 혈압약 하나에 50원도 안 해요. 이제 요즘에 심장병 연구하는 사람 이제는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는 뭐 떠나간 버스가 돼버린 거죠. 이제는 뭐 심장병 이런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은 에이즈였죠. 뭐 불치병, 에이즈.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에이즈도 완치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서나 시작된 게 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게 암. 갑자기 일하고 있다가 옆에서 야, 너 뭐 한 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만 해도 야, 너 얼굴색 이상해 병원 좀 가봐 하면은 갑자기 대장암 3기, 간암 3기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제약회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요. 왜냐? 이제는 반년에 6개월에 한 번씩 피 뽑지, 1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2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 혈변 체크, 뭐 막 혈압약, 당뇨약 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병원 가서 들을 수 있는 최악의 소리를 해봐야 이런 식으로 계속 사시면 내년 후년에 당뇨 옵니다 정도 얘기밖에 이제는 병원 가서 듣는 최악의 소식이 그런 거밖에 안 돼요. 아직도 암도 몇 가지는 불치되는 암들이 있어요. 콜드 캔서라고 부르는. 하지만 전체적인 영역으로 봤을 때 이미 암도 완치율이 85%가 넘어요. 갑상선암은 완치율이 104%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 걸린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요. 대장암은 완치율이 98.5%예요.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넥스트 바이오의 시대는 뭘까요? 넥스트 바이오의 시대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예요. 이제 사람들은 뭐를 욕심내냐 하면은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이제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하는 시절이 와버렸어요. 왜 재수 없으면이라고 하냐 하면은 한 번 앰뷸런스 타고 가서 누워버리면은 그때부터 요양복원에서 50년, 70년, 이제는 진짜 목숨을 살려두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은 50년도 살려놓을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삶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건 삶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는 100세, 사람의 욕심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야, 내가 결핵만 안 걸리고 살아도 좋겠다 이러던 시절. 내가 심장마비만 안 와도 좋겠다 이러던 시절. 야, 에이즈 무서워서 어떡하냐 이러던 시절. 암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시절. 이제는 내가 120살까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를 꿈꾸는 시대가 진짜로 와버렸어요. 그 시대가 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간암 2번째 재발하셔서 그 당시에 항암제를 의사가 쓸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 키투르다라고 하는 신약이 나왔던 시절인데 그 의사 말로는 한 번에 6천만 원인데 6번에서 10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면 6개월 정도 생명이 연장될 것 같다고 해서 아버지가 안 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10년, 15년 전만 해도 평생 일궈놓은 내 자산을 그냥 항암제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제약회사에다가 내 전 재산을 다 주고 돌아가시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나고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오느냐? 헬스 앤 웰네스라고 하는, 어떻게 내 삶을 건강하게 120살까지 내가 끌고 갈 수 있느냐가 이제 모든 사람의 목표가 됐고, 저는 솔직히 저는 아메이 직원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딱히 그런 제가 외국에서 오래 공부를 해서 그런지 저는 그런 고정관념이 없는데 제가 아메이를 보는 순간 느낌이 왔어요. 제가 생명과학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게 바로 내가 앞으로 40년간 할 일이다라는 느낌이 빡 왔듯이 제가 아메이랑 미팅을 하면서 느낌이 왔어요. 아, 앞으로 제약회사의 고객이 전부 다 쏟아져 내려오는 이 영역을 전 세계에서 잘 잘할 수 있는 거는 아메이라는 그룹이구나라는 거를 저는 그 당시에 느낌이 왔어요. 왜 그런지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게 더 큰 의미 부여가 되는, 그 말인 즉슨 이 돈, 이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하는 웅덩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제는 수도꼭지처럼 열 수 있는 거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 의미 있게 사는 가치를 부여하는 곳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 과학자들은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밀이 유전자 안에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 유전자만 찍어내면은 휴먼 게놈 프로젝트만 딱 끝내고 나면은 생로병사의 비밀을 다 알 수 있다. 1980년대, 90년대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상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는 거를 시작을 해서 2000년도 초에 끝났어요. 이 빌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 하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때 그거를 딱 끝내놓고 났더니 과학자들이 뭐를 알게 됐냐?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유전자의 한계를 확인했을 뿐이다. 저 안에 인간의 건강의 비밀이 없다라는 걸 과학자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제가 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러고 났더니 그 다음으로 시작된 게 뭐냐? 그 다음으로 시작된 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엑스포좀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엑스포좀이 뭐냐? 제 주변 환경을 뜻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한 건 오케이, 일란성 쌍둥이야. 둘이 유전자가 100% 똑같아. 근데 한 명은 이스프링 물 먹고 앰모스피어 공기 마시고 더블엑스 먹고 이러고 있는데 한 명은 더러운 물 마시고 더러운 공기 마시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이쪽이 더 건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아무리 잘 태어났어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저 헬스의 개념이 이 두 개의 가운데 접합점에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기사를 발견한 게 이 기사가 2014년 기사예요. 2014년에 이미 아메이가 스탠포드에다가 1,000만 불을 주면서 이 엑스포점 연구를 시작했다라는 거를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찾으면서 보고 나서 사실은 쇼크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아메이가 저희 회사에다가 다른 모든 회사가 상상도 하기 전에 정말 빠른 시기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를 낚아채고 저희 회사에다 수백만 불을 투자하면서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보다도 더 먼저 이 엑스포점 연구를 위해서 스탠포드랑 1,000만 불,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써야 되는 연구비 규모인데 이런 거를 스탠포드에다 주면서 아메이가 엑스포점 연구를 시작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아메이는 이 1,000만 불짜리 연구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 엑스포점이 중요한 건 맞다. 우리 주변 환경을 잘 관리해야지만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물을 마시고 어떤 공기를 마시고 어떤 영양제를 먹는지가 내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건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도 구멍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아무리 똑같은 집에 살면서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100% 똑같고 똑같은 거 먹으면서 똑같은 생활을 해도 한 명은 암이 걸리고 한 명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메이가 이 스탠포드 연구를 통해서 다른 그 어느 기업이나 연구소가 알기 전에 미리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메이가 들어간 것이 뭐냐? 마이크로바이옴. 오늘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하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들어왔어요. 아메이가 저희 회사를 처음 찾아와서 강의를 듣고 저희 기술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했던 게 2016년이었어요. 근데 2016년은 어떤 때였냐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은 마이크로바이옴, 아유 됐어. 그리고 그 어려운 걸 누가 해. 그냥 유산균이나 팔아. 유산균과 마이크로바이옴은 다른 겁니다. 그냥 락토핀 뭐 9,900원, 7,900원, 뭐 19종, 15종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정말 유치한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메이는 2016년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기술을 20년간 독점으로 가져갔어요. 수백만 불을 투자하면서. 그 기술이 여러분이 아마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메이에서 전 세계 최초로 출시한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이 접목된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게 그 제품의 히스토리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후루룩 넘어가기는 했는데 살짝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마이랩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11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까지 사실 과학자로서 글로벌 전 세계 규모의 학회에 가서 최우수상을 한 번만 받아도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상을 5년 동안 5번을 연속으로 받았어요. 처음에 유럽에서 2번 연속 받고, 그 다음에 미국 가가지고 올란도 가서 오믹스 학회에서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아시아 유용미생물학회에서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프랑스에 가가지고 한 번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5번을 연달아 받았는데 그 상을 받은 이유가 뭐냐? 저희는 어떤 연구를 했냐 하면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사람 몸 안에 있는 미생물, 사람 장 안에 미생물이 30조가 있어요. 30조 마리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은 이 지구 위에 나무가 3조 그루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장 안에 미생물이 30조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몸 안에
2000년대 초반에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을 보고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게 사람 몸 안에 우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람 몸 안에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가 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뭐냐? 이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희가 유전자가 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꿈이 돈가스집 사장이었거든요. 제가 돈가스를 좋아해서.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저 때만 해도 과학자들은 인간이 돈가스집 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새벽에 시장 가서 고기 띄어오고 장 봐와서 다 빵가루 묻혀놨다가 손님 오면 내가 튀기고 내가 서빙하고 내가 돈 받고 내가 배달도 가고 내가 다 해. 내가 음식 먹고 내가 뭐 하면은 내가 다 분해해서 내가 내 혈액으로 다 넣어서 내가 다 건강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유전자였고요. 저게 끝나고 났더니 유전자의 한계를 봐버린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극도로 볼품없어요. 너무나도 적어요. 그러고 나서 알게 된 게 뭐냐? 인간은 돈가스집 사장이 아니라 대기업의 회장이구나. 인간은 대기업의 회장이고 내 밑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박사 다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나는 얘네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직원들이 누구냐?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에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 점심 식사하셨죠? 당근, 브로콜리, 상추, 뭐 현미밥, 보리밥, 뭐 마늘 많이 드셨잖아요. 그거 우리 장에 미생물 없으면 똥으로 그대로 싹 다 나와야 돼요. 하나도 여러분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극미량이에요. 인간이 저게 인간 유전자 분석을 끝나고 과학자들이 제일 충격 먹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연계에는 우리 단탄지라고 하는 탄수화물을 매일 먹잖아요. 근데 이 탄수화물들이 케미컬, 화학 구조가 하나가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이 탄수화물의 화학 구조는 수백억 가지예요. 여러분이 먹은 브로콜리 구조 다르고요. 당근 구조 다르고요. 뭐 현미밥 다르고 보리밥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인간이 분해하고 흡수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종류는 17가지밖에 안 돼요. 딱 17가지.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 한 마리가 200가지를 해요. 200가지를.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을 통합하면 100만 가지가 넘는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데 인간은 17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아침 점심에 드신 거 미생물이 받아가지고 다 쪼개서 혈액으로 넣어줘야지만이 여러분 실제 혈액으로 걔네들이 들어가서 뇌도 가고 근육도 가고 하는 거지 미생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현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나와요. 이 두 여자가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100% 똑같아요. 같은 집에서 같은 거 먹고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물 마시면서 엄마가 해주는 같은 밥 먹고 살아요. 근데 한 명은 초고도 비만이 되고 한 명은 삐쩍 말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를 했느냐? 이거는 유전자도 아니고 먹는 문제도 아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은 유전자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의 똥을 빼가지고 쥐한테 이식을 해봐요. 쥐한테 이식을 했더니 저 비만인 사람의 똥을 이식받은 지는 비만이 되고 마른 사람 똥 이식받은 지는 마른 그대로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2010년, 2015년부터 과학자들이 이제서야 드디어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라는 말이 진실이라는 걸 알게 돼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 과학계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비밀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단순히 비만뿐만 아니라 특히나 우리가 겪고 있는 뇌질환들, 우울증, 요즘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폐아들, 아이들의 행동학적 문제, 불안증, 공황증, 이 모든 것들이 장내 미생물이 소실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실제로 저희도 정부로부터 지금 한 150억이 넘는 지원금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불치병 치료제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울증 환자의 변을 쥐한테 이식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쥐가 우울증이 걸려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서울대병원이랑 아산병원이랑 같이 이 폐쇄성 폐질환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불치병 치료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51개의 변을 했어요. 근데 이 변이 진짜 금똥이에요. 금보다 더 비싸요, 이 똥이.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3년 동안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 51명의 사람을 찾아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가끔 그 인간극장 같은 거 보면은 나오는 할머니 같은 분들 계세요. 105살인데 이러고 허리 살짝 굽어서 밥 매러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인터뷰하러 갔더니 완전 깜짝 놀란 게 담배 피우고 계시고, 식사하시는데 봤더니 반주로 소주 2병 딱 매일 드시면서 하루에 담배 2갑 피는데 100세 넘어서 이러고 밥 매러 가시면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찾아다녀서 51개의 똥을 수거를 해요. 그분들의 똥을. 그래서 그런 할머니의 똥을 쥐한테 이식을 해준 다음에 쥐를 스모킹 챔버에다가 일주일을 넣어놓으면은, 그냥 그 젊은데 저 폐쇄성 폐질환이 아주 어린 나이에 걸린 사람의 똥 이식받은 지는 바로 폐가 다 망가져요. 근데 이런 할머니 똥 이식받은 지는 폐가 애기 폐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뭐를 알게 됐느냐? 이 할머니의 폐를 보호하는 물질을 장에 있는 미생물이 만들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거를 저희가 불치병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마이크로바이옴만 조절을 해내면은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열리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아까 왜 상 받은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만 해내면 다 되는 건데 조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 장 안에 미생물이 30조가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핑퐁을 엄청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이 설탕 한 스푼을 딱 드시죠? 그럼 설탕이 쭉 내려가면서 처음 그 설탕을 만난 미생물이 지금부터 2분만 조금 어려워요. 그 미생물이 그거를 딱 자르면서 먹은 다음에 파이루베이트라는 물질로 전환을 시켜요. 그러면서 얘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애가 나 파이루베이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없었는데 어디서 나왔지? 하면 그 옆에 있는 애가 파이루베이트를 먹고 락테이트를 만들어요. 그럼 그 옆에 있던 애가 나 락테이트 좋아하는데 어디서 락테이트가 갑자기 나왔지? 락테이트를 먹고 아세테이트로 만들어요. 그럼 옆에 있던 애가 아세테이트가 어디서 나왔지? 먹고 뷰티레이트로 만들어요. 옆에 있던 애가 뷰티레이트가 어디서 나왔지? 먹고 감마 아미노 체인을 붙이면 거기서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가 나오는데 그게 가바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리고 트립토판, 콩단백질을 먹었는데 옆에 있던 애가 그거를 쪼개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미생물들이 핑퐁 치면서 쪼개지면서 나오는 게 세로토닌, 멜라토닌, 인돌, 온갖 호르몬류가 여기서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아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의 70%가 장에 있는 미생물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요즘에 저희도 어떤 연구를 하냐 하면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울증 치료제는 정말 놀랍게도 타이레놀은 그냥 킬로그램대로 먹으면 돼요. 애들은 100ml, 킬로그램 많이 나가는 어른은 250ml, 좀 많이 먹어야 되면 500ml. 근데 우울증 약은 킬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마다 반응도가 완전히 다 달라요. 왜냐? 우울증 약의 반응도는 그 사람 장에 있는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질병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생긴다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수천 년 전에 All disease begins in the gut, 만병의 근원은 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수천 년간 의사들이 웃기고 있네,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과, 외과 의사들이 수술하고 뭐 이러면서 웃기고 있네라고 했는데, 최근 논문에서 히포크라테스가 맞았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만병이 이 장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게 요즘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현실들이 나오느냐, 이 바흐라는 교수가 2002년에 이런 논문을 내요. 이 논문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튜버클로시스, 멈스, 미슬, 이게 이제 결핵, 홍역, 볼거리, 헤파타이티스의 간염, 이런 것들은 1950년대, 60년대 치사율을 보시면은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저런 게 진짜 핫한 토픽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런 걸로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거는 완전히 다 정복이 됐어요. 근데 저거를 어떻게 정복했죠? 항생제로 정복을 했어요. 항생제를 그냥 지난 수십 년 동안 캔디 까먹듯이 항생제를 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다 타이레놀, 아스피린, 온갖 우리 장 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죽인다라고 하는 물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십 년 동안 먹어온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고열이 펄펄 나고 이제 열이 안 떨어질 때 어머니가 저를, 그때 제가 효자동 살았었거든요.
저를 들쳐업고 갑자기 택시 타고 용암 병원 있다고 해서 데려가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나중에 보면은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엄청나게 높은 함량의 항생제를 처리하는 병원들인 거예요. 그 엄청난 고용량의 항생제를 먹으면 병은 똑 났죠. 내 마이크로바이옴도 똑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을 모르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런 짓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 그냥 병원 가서 아 선생님 저 다음 주에 해외여행 가는데 항생제 좀 넉넉히 싸주세요 이러면은 많이 받아서 진짜 가져갔다가 이제 외국에서 캔디 까먹듯이 먹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소아과에서 항생제 그렇게 줬다가는 맘카페 소문나서 바로 문 닫아야 돼요. 요즘에는 항생제 줄 때 무조건 유산균 같이 처방하고 절대 항생제를 손쉽게 주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 그 이면에는 어떤 연구들이 있냐면은 소아과 의사들이 자신들이 이런 현상을 알게 된 다음에 이 항생제를 엄청나게 먹고 났더니 최근에 이 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 병들이 다 뭐냐? 자가면역계 질환이랑 뇌질환들이에요. 크론병, 자폐, 일형당뇨, 천식, 다발성 경화증. 저희 15년 전만 해도 크론병 이런 거 뭔지도 몰랐어요. 다 모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 자폐, 우울, 공황, 크론, 일형당뇨, 천식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진짜 의사들이 감당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환자 수이 증가하는데 이 바흐 교수가 하는 얘기가 딱 저거예요. 정반대 아니냐 그래프가. 우리가 저 병들을 없애겠다고 그동안 캔디처럼 먹어제낀 이 항생제가 온 인류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질병들로 다 밀어넣었는데 그게 전부 다 자가면역계 질환과 이런 뇌질환들 이런 쪽으로 다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던 대로 소아과 의사들이 그래가지고 화들짝 해가지고 그동안 미국에 있는 자마라고 하는 논문에 나왔는데 미국에 있는 소아과 의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아이들에게 처방전 써낸 거를 5만 건이 넘는 처방전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보면서 여기서 항생제를 처방한 아이들만 추린 다음에 이 아이들이 5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추적 관찰을 했거든요. 봤더니 광범위 항생제 처방한 비율이 70%가 넘는데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근데 이 광범위 항생제를 먹은 애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비만이 될 확률, 대사질환이 걸릴 확률, 천식이 걸릴 확률, 아토피가 걸릴 확률이 월등히 높다라는 게 이미 논문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다 과학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2010년대 초반에 결국 다 다른 사람의 똥을 캡슐에 넣어서 먹어서 내 몸 안에다 이식을 하는 형태로 다 가버렸어요. 대부분의 연구자가. 근데 그때 유일하게 저하고 홀자펠 교수님만이 다른 사람 똥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심플해 다른 사람 똥 먹으면 안 돼요라는 게 너무 심플해 보이지만 과학계에서는 그 당시에 센세이셔널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그룹만이 유일하게 다른 사람의 똥을 안 먹고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기술들을 발표하면서 제가 5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고 그 기술이 결국 제품화까지 된 게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기술을 아메이가 2016년 제가 상을 쭉 받다가 마지막 상을 받은 그 해에 아메이 글로벌에서 저희 기술을 탐색하고 이거 제품으로 냅시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20년간 독점 주십시오. 그러면은 아메이에서 이거 전 세계 유일하게 제품화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낸 제품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은 절대 쉬운 제품이 아니에요. 이 마이랩 안에 그 많은 최우수상부터 해서 저와 홀자펠 교수님의 인생과 저희 연구실을 지나간 20명이 넘는 석박사생들의 인생이 들어가 있는 게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전 세계 유일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런 현상들, 마이크로바이옴이 붕괴되는데 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질병들이 많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1, 2, 3로 진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면역이에요. 면역. 우리 몸은 안타깝지만 16살이 기점이에요.
16살 이전까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가 메모리 펑션이라고 해서 기억세포로 남아서 평생 그 아이가 걸릴 수 있는 질병들을 관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16세 이전에 이 아이들의 면역세포가 충분히 똑똑해지지 못하면은 성인이 돼서 걸리는 질병들이 여기 있는 일형당뇨를 포함한 온갖 자가면역 질환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 면역세포를 생각을 해보면 면역세포는 우리 허벅지 부근에서 매일같이 태어나요. 근데 얘네는 군인으로 태어나요. 군인으로. 본투비 솔저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쏴서 죽이고 없애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얘네들은 태어나면은 지능은 아기의 지능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광화문으로 군인들이 M16을 들고 100명이 딱 들어왔는데 다 장님이에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그냥 총을 쏴제끼는데 아군 적군 할 거 없이 그냥 총에 막 맞아서 넘어갈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면역세포들은 처음 태어나면은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하느냐? 이 면역세포를 저희 장으로 보내요. 왜냐? 장을 통해서 이 면역세포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데 피하 식별하는 방식.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과 음식을 보면서 이런 거는 내 주인이 매일같이 몸속에 넣는 거구나. 이런 거는 내가 공격하면 안 되겠네. 이런 단순한 교육들. 이런 단순한 교육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게 알러지 반응들이에요. 왜 땅콩을 먹는데 면역세포가 갑자기 과발현되냔 말이에요. 왜 그냥 복숭아, 왜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은 면역세포들이 메모리를 뇌의 스마트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세 이전에 이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주는지가 이 아이들이 커서 걸릴 질병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아기 때 면역세포는 아주 특별한 성장 단계를 겪는데 아기가 접하는 미생물들은 아기의 면역체계에 오랫동안 영향을 주어서 이 아이가 커서 걸릴 질병을 이때부터 관장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 그림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Opportunities taken, 이 초록색 유바이오시스 다이버스 마이크로브스라고 하는 거는 장에 미생물이 풍부한 아이들은 그 몸에서 헬시 이뮨 임프린팅, 건강한 면역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면역이 각인이 돼서 성인이 된 다음에도 건강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까 그 인간극장 나오시는 분들처럼 크면서도 뇌질환, 우울증, 불안증, 당뇨, 심혈관계 질환 이런 거에 대한 발병률이 극도로 낮아요. 그거는 연구를 통해서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16세 이전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완전히 붕괴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병적인 면역이 각인이 되면서 이 아이들은 20세 초중반부터 갑자기 소아, 당뇨, 크론병, 자가면역 질환들이 우후죽순으로 발병된다라는 게 과학계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 처음 만들어낸 마이랩이 출시됐을 때 저희 회사의 그 사회이사나 많은 분들이 현재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버드 의대 도시노 교수님 여러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가 마이랩은 샀어요. 22만 원 주고. 그리고 제가 외국으로 보내드리면은 자기 아이들 거랑 자기 거 변 다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페덱스에다 넣어서 보내면서 그거를 6개월에 한 번씩 하셨어요. 페덱스 보냈는데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드라이아이스에서 이거 안 녹게 해가지고 페덱스로 보냈는데 100만 원인데 그분들은 이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애가 16살 되기 전에 다른 애똥 안 먹고도 장 안에 미생물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페덱스 100만 원이 안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글로벌 아메이 수백만 불 투자하고 한국 아메이 임원들 목숨 걸고 저희 7년 걸려가지고 마이랩 출시했는데 한국 아메이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가장 억울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어린 나이에 어렵지 않아요. 애들 변 떠가지고 보시고 애들 장 안에 미생물의 다양성이 얼마나 높은지 보시고 낮다면은 솔루션만 먹고서도 아이들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이거는 제가 뭐 아메이 사업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과학자적 입장으로서 그냥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아이들 30살, 40살 돼서 입 다 병 걸리고 그때 가서 남의 똥 캡슐에 담아서 먹고 이거 하느니 어린 나이 때 할 수 있으면 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장누수예요. 또다시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면역과 이렇게 직관적인 관련이 있느냐? 우리의 장은 살아있는 생체 필터와 같아요. 열렸다 닫혔다. 우리 장은 입에서 항문까지 사람 몸이 도너츠 구조잖아요. 사실은 도너츠처럼 생긴 거예요. 원통이 긴데 이 입에서 항문까지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에다 저희는 매일같이 음식을 넣고 우리 장은 장세포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 음식을 펄미에이트라고 하는 방식으로 안으로 끌어당겨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장이 가끔 말도 안 되게 열려버리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이 장벽이 열려버리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장 안에 들어있는 똥과 그 모든 이물질들이 간문맥을 타고 간으로 바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이 현상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괜찮겠죠? 여기 제가 말로 잠깐 해도 돼요. 장이 언제 열리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내가 그러니까 음식을 먹은 양이 너무나도 적다라고 느껴지면 장은 벽을 열면서 이 안에 있는 거를 최대한 혈액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해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는 내가 굶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장벽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걸 이 장이 어떻게 아느냐? 정말 놀랍게도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 즉 음식을 제가 입으로 넣었지만 내 입으로 넣은 음식을 내 장에 있는 미생물이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이 락테이트, 파이루베이트, 아세테이트, 뷰티레이트, 가바 물질을 막 만들기 시작하죠. 그럼 그 중에서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중간 물질이 있는데 이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딱 나오면은 우리 몸에서 지요셉 음식 충분히 먹었어. 이제 장 닫아도 돼. 장 딱 닫은 다음에 그냥 물에 녹은 것만 흡수해도 너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 라는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내 장내 미생물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이 뷰티레이트라는 물질이 안 나오면은 그때부터 장벽이 열리면서 똥물이 와장창 들어가면서 간으로 가서 간에 염증이 생기고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장내 미생물이 뷰티레이트를 못 만들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때 소주를 한 3병을 딱 드시고 주무세요. 그러면은 밤새도록 장내 미생물이 뷰티레이트를 하나도 못 만들어요. 왜냐? 이 미생물들은 알코올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알코올이 엄청 들어와서 이 장에 있는 미생물을 확 적시고 나면은 얘네들이 다 방어 기작이 들어가면서 돌멘트라고 해가지고 껍데기를 싸버리고 아무것도 분해하고 하지 않아요. 왜냐? 이 술 때문에 죽어버릴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뷰티레이트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이 딱 일어나시죠? 그럼 첫 번째 느끼는 거, 저 위에 뇌, 세타이어티, 포만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해장을 엄청 하고 싶어요. 엄청 배가 고파요. 막 자극적인 게 엄청나게 땡기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이 없어. 그리고 사람 몸은 또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제가 굶죠? 굶으면은 내 혈액으로 있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갖다 쌓아요. 근데 내가 계속 먹죠? 그러면은 그 에너지를 간이랑 근육으로 보내서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인간은 원천적으로 내가 굶기 시작하면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방 축적으로 많이. 그래서 살 빼고 싶으면 먹으면서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뭐가 들어와줘야지만이 근육이랑 간으로 보내서 태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뷰티레이트가 안 나오니까 제가 굶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해장한다고 그득 먹었어. 장벽은 열렸어. 그냥 똥물과 함께 혈액으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당 스파이크가 엄청 올라가는데 내 몸은 내가 굶는 줄 알고 그거를 전부 다 지방으로 갖다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근육이랑 간으로 하나도 안 보내. 그러다 보니까 술 엄청 먹고 다음날 살은 엄청 찌는데 못 일어나겠어. 근육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그 힘이 쪽 빠져 있는 상태로
이 똥물이 간 문맥을 타고 간으로 막 쌓아서 들어가니까 간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간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약한 미열과 두통이 나기 시작해요. 그게 딱 여러분들이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느끼는 숙취 현상이에요. 이게 이게 다 장누수 현상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똥물이 우리 혈액 안으로 들어와서 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엄청나게 과민해지고 여러분 괜찮다가도 꽃먼지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 괜찮다가도 술 엄청 마시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눈 되게 가렵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상태가 되게 과민해지는 거예요. 그게 며칠을 가요. 그 과민한 상태가.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현상이 술을 많이 마시는 남성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콜라 마시면은 술 먹는 거랑 거의 유사한 현상 나타나는 거 아시나요? 콜라 안에 들어있는 인산염과 콜라 안에 들어있는 엄청나게 높은 당 성분이 또 우리 미생물한테 알코올이 하듯이 우리 미생물을 억압하기 시작해요. 뷰티르산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마일랩에서 전 세계 유일하게 제공하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포스트바이오틱스 스코어라고 하는 거예요.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을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대사체를 실제로 찍어가지고 결과로 나타내 주는 것은 전 세계에 마일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이 성인분들 포스트바이오틱스 스코어를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스코어가 장 누수 현상과 직결되는 현상인 거고 이 장 누수 현상을 계속 두게 되면 여기서부터 결국은 다 당뇨, 동맥경화, 지방간, 심혈관계 질환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온갖 대사 질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포인트. 마이크로바이옴이 정말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뭐를 먹었을 때 스스로 아침에 여러분 굿모닝, 두유, 아침에 두유를 쭉 드셨어요. 그럼 여러분 혈액에 지금 그 두유가 막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 두유가 여러분 혈액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면 여러분 다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고 있어야 돼. 모세혈관이 얼마나 얇은지 아세요? 이 우리 혈액으로는 정말 우리 장에서 미생물들이 전부 다 분해를 시켜가지고 아주 미세한 물질로 만들어서 이게 장세포거든요. 장세포를 통과해서 물과 함께 녹아서 들어가 줘야 돼요. 인간의 장은 8m예요. 내 키의 5배거든요. 장 길이가. 그러니까 에버러지 장 길이는 8m 정도 돼요. 이 장을 쫙 펼치면은 한 사람의 장이 테니스 코트만 해요. 그 위에 30조의 미생물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면은 위에서는 위산으로 막 적시고 담즙산으로 일부 분해를 한 다음에 소장에서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해요. 옛날에는 소장에서 에너지 다 가져간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고등학교 수업 배울 때만 해도. 근데 요즘에 알게 된 게 뭐냐? 소장에서 먹은 음식에서 분해 흡수할 수 있는 칼로리는 15에서 3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의 칼로리는 다 소장의 말단, 회장, 그 일리움이라고 하는 회장으로 가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미생물들이 우리가 먹은 것들을 엄청나게 분해하기 시작하고 그 분해한 것들이 대사체라고 하는 물질들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이 물질들이 다 물에 녹아요. 그리고 대장으로 가면 대장은 뭐를 흡수하죠? 물을 흡수하죠. 옛날에는 물만 흡수한다고 알았지만 소장에서 미생물들이 엄청난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낸 물질들을 물과 함께 흡수하는 게 대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내미 2명 똑같이 있는데 아침에 현미밥 딱 해먹였는데 장내 미생물 좋은 첫째 아들은 현미밥을 미생물이 분해하면서 가바, 세로토닌, 막 물질들 만들어내면서 하루 종일 되게 안정감 있고 집중력도 높고 뇌 기능도 되게 뉴로트랜스미터 막 만들어내는데 둘째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좋으면은 속만 더부룩하고 소화만 안 되고 다 똥으로 나가버리는 그게 이제 딱 사람들이 갈리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더블X 같은 영양제도 똑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131명 임상 연구를 했는데 더블X를 아무리 드셔도 장에 미생물이 그걸 받아서 혈액까지 넣어주지 않으면은 못 들어간다라는 게 이번에 저희 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블 X 먹으면 반짝한다라고 하는데 누구는 더블 X 아무리 먹어봐야 효과 없다라고 하잖아요. 더블 X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류가 둘로 나뉘기 시작해요. 저 회색 영역에 있는 건 똑같이 더블 X 먹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다 하는데 누구는 반응군이 되고 누구는 비반응군이 돼요. 저희가 이 반응군 중에서도 아주 좋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초반응자라고 불러요. 이 초반응자가 누구냐? 아까 그 인간극장 나오는 할머니 같은 분들을 저희가 슈퍼컨트롤 초반응자라고 불러요. 이런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어도 그냥 장내 미생물이 엄청난 양의 약을 만들어서 우리 혈액으로 다 넣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 안에 제약회사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 안에 제약회사 50개 들고 있어요. 파이저, 한미약품부터 해서 진짜 이거는 이 제약회사들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약을 밥만 먹으면 얘네가 다 만들어서 혈액으로 넣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약회사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자들이 만들어내는 게 에콜, 여성분들 이 에콜 만들어내는 미생물 장에 있으면 갱년기가 안 걸려요. 유로리틴 A, 치매가 안 걸려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 아직 제약회사에서도 만들지 못한 약들을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 수많은 물질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장 안에 있는 2000종, 종류만 2000개고요. 수는 30조예요. 이 미생물들의 조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908년에 노벨상 받은 메치니코프가 1908년에 유산균 좋아요 한마디 해가지고 100년 동안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프로바이오틱스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서야 2012년에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논문이 나왔는데 유산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 유산균이 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관리를 해내고 내 미생물이 그 먹은 게 내 장내 미생물의 조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게 이 연구의 결과였고 다양성을 올려야 된다. 이게 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대기업 회장이에요. 이 대기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능한 직원이 더 많은 회사가 훨씬 더 좋은 회사가 돼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유능한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전부 다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을 다 써야 되는데 모든 회사가 쓸 수 있는 기술은 이 1세대 기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마이랩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다 1세대 기술 하나밖에 안 쓰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1, 2세대 기술 다 쓰는 이 회사의 기술이 절대 흔치 않아요. 3세대까지 쓰는 거는 이 마이랩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유일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피마스라고 이 특허 기술을 아메이에 20년을 들이고 마이랩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냈고 시간 관계상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조금은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냈고 6개 중에 무엇을 먹었을 때 실제 내 장의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그 뷰티레이트라는 물질을 증가시켜낼 수 있는지를 임상으로 검증을 하고 출시한 제품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300명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했고요. 실제로 섭취하기 전과 후에 장내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이 아주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뷰티레이트를 포함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아주 유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검증하고 출시한 제품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미래의 바이오 헬스케어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일단 처음으로 출시한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 저 제품만 하더라도 정말 센세이셔널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출시할 때 솔직히 제가 2010년대 초반부터 학회를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그렇게 주구장창했어요. 사람들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다 다르다. 인간 유전자는 99.9%가 똑같아도 마이크로바이옴은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달라서 하나 가지고 모두 다한테 할 수 없고 제품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구장창 해왔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변을 미리 보고 분석을 해서 맞춤형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2010년대 초반부터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엔 교수였거든요. 그때 대부분 회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진짜 교수 되셔서 다행이에요. 진짜 평생 교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사업한다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그런 제품 그 당시만 해도 그냥 락토핏 광고 송 만들고 9,900원, 7,900원 이렇게 해서 돈 벌어야지, 누가 채변지 깔고 변 떠서 보내고 분석하고 6개 중에 뭐가 맞고 이게 다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과학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죠라고 했던 게 아메이였어요. 아메이가 유일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메이한테 이 기술을 20년을 독점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제가 보는 아메이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 다른 회사는 약간 저런 여기 경주, 지금 벚꽃 시즌에 경주 가는 길목에 있는 밥집 같은 느낌? 그래서 손님 들어오면은, 야, 대충 먹여서 보내. 저 사람 평생 우리 식당 다시 올지 안 올지 그냥 대충 먹여서 빨리 보내. 줄 서 있잖아. 이런 다른 회사, 저희가 종근당, 일동 다 저희 컨설팅 했고, CJ 균주 다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 다 해봤어요. 근데 다 그런 느낌이에요. 야, 빨리 그냥 제품 패키지 바꿔. 신제품 내. 무슨 연구야. 그냥 돈이나 벌어. 다 이런 거 할 때, 아메이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그 광화문 한가운데 40년 된 맛집 있죠. 그래서 여기는 깍두기 맛만 변해도 손님이 와서 막 삿대질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너 장사 제대로 안 하냐고. 약간, 그러니까 아메이는 뭐가 문제, 이거는 저는 아메이 직원이 아니니까 제가 3자 입장으로 볼 때 아메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같은 고객이 수십 년을 계속 쓰잖아요. 효과 없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효과 없는 제품 만들었다가는 작살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제가 보는 아메이가 가진 딜레마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아는 분들이 제가 아메이랑 계약하고 이거 마이랩 한다고 했더니, 한 분이 교수님이 진짜 혀를 차더라고요, 저한테. 야, 너 아메이 더블X 알지? 그래서 예, 알아요. 너 더블X 임상하는 거 봤냐? 이러면서 아니요. 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약을 개발하는 게 나아. 라고 하죠. 야, 무슨 건강기능성 식품 임상을 10번을 넘게 하는 회사가 어딨냐. 이런 식이에요. 아메이가, 저희 학계가 가지고 있는 아메이에 대한 고정관념은 약간 너무 고지식하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긴 40년 된 강화문 맛집이에요. 오는 손님이 맨날 계속 와. 이 사람한테 효과가 없으면은 이 제품은 답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는 스탠포드에 1,000만 불, 우리 회사에 수백만 불을 투자하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볼 때 아메이가 가진 가장 큰 숙명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효과가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 마이랩이란 거를 다 준비해 놨는데 막판에 출시를 못할 뻔했어요. 보건복지부가, 야,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보고 그 사람의 상태를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주고 그 사람이 그걸 먹고 6개월 있다 다시 와서 재분석을 하고, 이거는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거를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출시를 하냐라고 해가지고 출시 못할 뻔한 거를 김앤장이랑 1년을 싸워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애매한 범주로 넣어서 출시한 게 마이랩이라는 제품이에요. 정말 어렵게 출시한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제품이 없어요. 이게 마이랩이라는 제품인 거고,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뭐를 하고 싶었느냐. 이 마이랩을 통해서 지금 저번 달 기준으로 8만 건이라는 DB가 쌓였어요. 8만 건은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3만 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8만 건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찾은 다음에 뭐를 하기 시작했느냐? 아까 보여드린 여기 반응자와 비반응자. 반응하는 사람, 그 할머니, 초반응자, 이런 사람들이 가진 미생물이 도대체 뭔지를 저희가 찾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이 미생물이 없는 사람한테 이식을 해주면 그 사람이 초반응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은, 지금 현재 이 바이오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숙제, 가장 큰 언맷 니즈는, 왜 우리 제품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요? 왜 우리 밀크시슬이 누군 듣고 누군 안 듣죠? 우리 이소플라본이 왜 누군 듣고 누군 안 듣죠? 그거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인데,
여기에서 그 비밀을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찾아서 이식을 해줌으로써 그 효과를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가장 쉬운 예시가 처음 출시한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이에요. 엔자임 바이옴을 어떻게 출시했느냐? 아침에 저 굿모닝을 매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굿모닝 초반응자예요. 굿모닝을 먹으면은 얘네가 제가 찍어봐서 아는데 바로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뷰티레이트 함량이 쫙 올라가면서 포만감이 늘고 근육이 증가하고 저는 가스 하나도 안 나와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반은 비반응자세요. 이분들은 여기 설포 컨테이닝 아미노 애시드, 여기 빨간색, 이게 이제 굿모닝에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 이거 먹으면은 장내 미생물은 처음에 어쩔 수 없이 가스를 거의 다 만들어요. 가스를 만드는데 저 같은 초반응자는 아세토젠, 메타노젠에 의해서 바로 넘어가서 아세테이트 돌아서 뷰티레이트까지 바로 만들어내요. 근데 저기를 넘어가는 미생물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가스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터질 것 같죠.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초반응자들에게 있는 미생물을 찾은 게 20701이라는 미생물인 거고, 저기 소이빈이 아메이 프로틴인데 아메이 프로틴에다가 20701만 넣으면은 3.6배. 이게 아세토젠 지나서 아세테이트 뷰티레이트 가는 율이 3.6배가 증가하는데 거기다 효소까지 붙이면 최적화돼서 4.5배가 넘어가는 쪽으로 증가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엔자임 바이옴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는 이게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제 교수님의 꿈이었어요. First step of gene therapy는 마이크로바이옴이다.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의 첫 번째 스텝은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이 비반응자에게 반응자의 미생물을 이식해 줌으로써 그 사람을 반응자로 바꿔내는, 더 이상 아메이에는 비반응자가 없는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이크로바이옴 보면서 야 너는 에콜 비반응자야. 이거 이소플라본 먹어봐야 소용없어. 여기다 이런 거 먹어야 돼. 저런 거 먹어야 돼. 너는 유로리틴 만들려면 이런 거 먹어야 돼. 모든 사람을 반응자로 바꿔내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대변혁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어떤 건강기능성 식품 회사도 풀어낼 수 없는 영역으로 가기 시작해요.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헬스케어에 엄청난 돈웅덩이가 묻혀 있는데 여기에 수도꼭지를 여는 가장 큰 키가 뭔지 아세요? 타임머신을 만들면 돼요. 한 사람의 미래를 보면 돼요. 3년 뒤로 가서 타임머신 타고 3년 뒤에 가서 제 건강검진 기록부 딱 보고 오죠? 저는 거기에 완전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야, 너 3년 뒤에 근육량이 이렇고 너 3년 뒤에 이런 병 걸리더라. 너 3년 뒤에 용종 5개 뛰더라. 너 3년 뒤에 혈당 이만큼 갔더라. 이런 식으로 너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런 운동하고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바이오 헬스케어의 끝판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비밀이 사실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6개월에 한 번씩 변하는데 이 변화의 주기가 갑자기 튀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보는 게 이 튀는 타이밍이 특정 질병에 걸리기 1에서 3년 전에 마이크로바이옴이 튀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이 튀는 지점에 알고리즘을 빌드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만 보면은 이미 여러분이 몇 년 뒤에 무슨 병이 걸릴지를 저희가 알기 시작해요. 그거를 가지고 한 사람의 라이프를 조절하기 시작해요. 그 조절하는 플랫폼이 이제 10월 달에 또 들어오죠. 웰레스랩이라고 한. 마이 웰레스랩과 마이랩이 합쳐지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유전자 엑스포점을 완전히 관리하는 게 웰레스랩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을 완전 조절하는 게 마이랩이에요. 이 두 개의 융합 포인트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으로써 한 사람의 건강을 정확하게 알기 시작하는, 이 모든 세상이 어디에서부터 열리는 거냐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예요. 지금 아메이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번 달 기준으로 8만 건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10년 동안 11조를 들여가지고 1년에 3천 개씩 모아서 10년 동안 3만 개를 만들었어요. 이에 질세라 우리나라가 현재 마이크로바이옴 2대 강국이에요. 우리나라가 한국식품연구원에다가 우리는 미국처럼 그렇게 돈 들여서 3천 개씩은 못하니까 1년에 1,000개씩 매년 수십억을 써서 1년에 1,000개씩 해서 7년 동안 7천 개를 모았어요. 7년 동안. 저번 달에 아메이가 한 달에 6천 개를 모았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한국이 매년 수십억씩 들여서 정부기관이랑 같이 6년 동안 모은 걸 아메이가 저번 달 한 달에 모았다니까요. 이게 반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 다가오는 세상의 바이오 헬스케어를 가장 잘하는 기업이 어디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메이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희가 20년 독점을 아메이에게 드리고 이런 플랫폼 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데는 아메이밖에 없다. 이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알고리즘 만들어서 사람들의 미래를 보는 알고리즘을 만들면 뭐 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가서 교육할 사람이 없어도 안 돼요. 아메이는 그게 100만 명이 있어요. 저희가 이 알고리즘이랑 DB만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는 여러분이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거예요. 야, 아메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DB가 있다며. 아메이에 한 사람의 미래를 보는 알고리즘이 있다며. 내 미래 좀 봐줘. 사람들이 오면은 여러분은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라이프 코칭을 해주셔야 되는 자리로 가요. 그 사람들이 반응자인지 비반응자인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 알고리즘 안에서 다 제공을 하는 시절이 오기 시작하고, 제가 인스파이어에서 했던 거 마지막으로 1분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이미 5분을 초과해버렸는데 10년 전만 해도 MBC랑 유튜브 어느 기업이 더 크냐라고 하면 다 MBC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이 UCC 콘테스트 나간다고 만든 동영상 보고 야,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누가 보냐, 무한도전 봐야지, 여명의 눈동자 보러 가야지, 지금 이게 뭐냐 이러던 게 15년. 근데 제가 그때 유튜브가 이렇게 클 줄 알았다면 저 그때 투자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도 모르죠. 지금 이마트랑 쿠팡 10년 전에 쿠팡 신동빈 회장이 내년에 망한다고 했어요. 이번 연도에 쿠팡이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다 합친 매출보다 40조 훨씬 더 크게 해버렸어요. 이 뒤에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이 뒤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와 리테일이 합쳐진 게 쿠팡이고요. 데이터베이스와 미디어가 합쳐진 게 유튜브예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데 돈을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제 TV 틀면은 리모컨 돌리는 시간 반, 보는 시간 반이에요. 뭐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유튜브 틀죠?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유튜브. 내가 뭐를 봐야 되는지 얘가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쿠팡도 내가 뭘 사야 되는지 얘가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사람들의 건강을 두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 사람이 뭐를 먹고 무슨 운동을 해야 될지 그 사람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알려주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쿠팡이나 유튜브 수준의 핵폭탄이 아니에요. 사람의 건강을 모티브로 하는 헬스케어와 데이터베이스가 붙은 플랫폼은 아직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첫 번째 플랫폼이 아메이입니다. 아메이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 플랫폼을 터뜨려 버리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쿠팡과 유튜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핵폭탄급이 터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아메이는 이미 글로벌리 퍼스널라이즈 뉴트리션, 개인 맞춤형 뉴트리션에는 이미 스타그룹에 다 들어가서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문제는 한국 아메이 ABO 분들만 모르고 계시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글로벌 마켓 자료예요. 그냥 그대로. 그 정도로 아메이는 개인 맞춤형과 플랫폼에 가장 앞서 나가는 선두주자입니다. 이미. 아메이가 지난 15년 동안 스탠포드에 1,000만 불을 주고 저희한테 수백만 불을 투자하면서 여러분이 나가서 사업하실 수 있는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15년 동안 엄청난 일들과 엄청난 투자를 해왔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헬스케어 4.0 새로 열리는 시대에 이 기차에 탑승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레일 다 깔아놓고 기차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가는 시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미래를 봤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40년 이 플레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데가 아메이고, 저희 회사의 생명을 걸고 왜 저희가 아메이에다가 이 기술을 20년을 독점을 줬는지, 제가 오늘 이 설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처음 얘기한 것처럼 계몽을 하시고 열려가는, 앞으로 새로 열리는 바이오 헬스케어의 이 큰 비전을 저와 함께 같이 보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